2022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대선과 관련해가지고 대선 후보의 공약과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을 잡느냐 못 잡느냐는 사실 이미 답이 나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라고 한다면 이거를 너무 작은 데서 나무만 보려고 하면 잘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숲으로 보면 큰 흐름에서 보면 솔직히 답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경제 흐름의 큰 그림 안에서 큰 축에서 먼저 좀 보자라는 관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경제 흐름의 큰 축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바꿀 수 없는 체제이자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자본주의가 저는 경제 흐름의 큰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꿀 수 있으면서 경제 흐름의 작은 축, 결국 나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부분들이 공급 물량이라던가 금리라던가 정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하나의 나무, 숲을 이루는 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큰 축과 작은 축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큰 축은 자본주의 체제로 결국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인 부동산 정책이라던가 공급 물량이라던가 이런 금리에 따라서 이제 출렁임은 있을지언정 이제 흐름을 만들어 가긴 하지만 큰 축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큰 축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과연 그 큰 축을 벗어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게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980년대에는 여기 한 칸의 화폐량이 증가하는데 15년에서 17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위기가 생기고 나서 요 한 칸이 증가하는 데는 4년에서 5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화폐량 증가 속도가 이전 1980년도에 비해서 3배나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면 이 화폐량이 증가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것 때문에 물가 상승이 빨라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화폐량이 증가가 한다는 건 그리고 빨리 증가한다는 건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서 실물 자산의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은 어때요? 실물 자산 안에 들어가죠. 실물 가격.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실물 자산 가격과 연동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 부동산 공약이 대선 후보의 공약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냐? 인플레이션을 덜 유발하냐 아니면 많이 유발하냐 적게 유발하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준다 적게 준다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정말 간단한 이야기를 하나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호빵을 하나의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호빵이 10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섬 안에는 총 화폐가 10,000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 전체 이 섬에 존재하는 총 화폐량은 10,000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10개가 있을 때 한 개의 가격은 얼마예요? 1,000원이죠. 1,000원. 그리고 만약에 호빵의 개수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 화폐량이 2배로 늘어났다고 치면 20,000원이 된 거죠. 이 섬의 화폐량은 20,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호빵이 10개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이제 호빵은 얼마가 될까요? 호빵 한 개에 2,000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물 자산은 그대로 변하지 않았는데, 즉 부동산의 공급 물량, 부동산의 개수는 변하지 않았는데 돈의 양만 더 많아진다고 하면 가격이 높아지는 거는 당연해진다는 거죠. 어차피 물건은 정해져 있는데 갖고 싶은 사람은 많아지는 거고 화폐는 더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화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경제 흐름의 큰 축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무조건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경제 흐름의 작은 축인 대선 후보별 부동산 공약을 생각을 했을 때 이 공약이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냐 아니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 거냐를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약의 특성상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려서 화폐량을 늘리는 공약은 인플레이션을 더 일으켜서 부동산 가격을 더 올리게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자원은 그대로인데 공급 물량, 부동산 개수는 그대로인데 화폐량만 늘어나면 실물 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후보별 공약 비교와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있으시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님이 계신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세금 및 대출 그리고 공급
그리고 임대차 3법 이렇게 세 개를 나누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국토보유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국토보유세는 결국 그거거든요.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기본소득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국토보유세는 30조 정도가 거치고 기본소득세는 매년 50조 정도의 재원 지출이 나간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판단하는데 저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 그러면 국토보유세는 30조를 걷고 기본소득세는 50조가 나간다고 한다면 부족한 부분은 한국은행에서 화폐를 대출을 받든 국채를 발행하든 이런 식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서 소비를 할 수 있다. 화폐량이 그러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땐 이 국토보유세에 대한 기본소득세에 대한 공약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부동산 가격을 같이 올릴 수 있는 공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전면 재검토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완화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종부세를 덜 걷겠다. 세금을 덜 걷겠다라는 거잖아요.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서.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기존 주택의 매물 잠긴 현상을 풀으려고 하는 그런 거지만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더 걷지 않고 더 지출하지는 않겠다. 덜 걷거나 이제 더 걷거나 뭐 이런 문제, 세금적인 문제인 거지 이 세금으로 인해서뭘 쓰겠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여지는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럼 공급을 봤을 때 공공주도로 250만 채를 건설하겠다라는 이 후보와 민간주도로 250만 채를 건설하겠다는 윤 후보가 있는데 그러면 이 공급적인 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누가 일으키냐 봤을 때 공공주도로 집을 250만 채 건설하려고 하면 결국 나라 돈이 들어가게 돼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화폐, 나라에서 국채를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통해서 돈을 빌려오게 되는데 그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 자체도 돈을 찍어내는 것과 같은 효과거든요.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데 이에 반해 윤 후보는 민간 주도로 250만 채를 건설하는 거기 때문에 나라에서 돈을 더 찍어내는 건 아니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돈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폐량 증가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냐,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물가 상승을 일으켜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냐,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공공주도로 재정 지출을 늘리는 면에서 조금 더 오히려 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공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건 그거예요. 공공주도로 250만 채를 건설하든 민간주도로 250만 채를 건설하든 문제는 이거거든요. 솔직히 지금 당장 공급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빨라야 24년, 5년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럼 그 사이에 지금 22년도와 24년, 5년 사이에 2, 3년 정도가 비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필요주택은 어떻게 공급하냐라는 게 사실 관건이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또 공급이 부족하고 전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 민간 주도로 하든 이제 공공 주도로 하든 앞으로 그 사이에 집값 상승은 막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저는 조금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인플레이션 쪽에서 봤을 때는 민간 주도보다는 공공 주도가 조금 재정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유발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요. 자, 그럼 이제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세금 및 대출, 공급, 임대차 3법 이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여기서 이것들이 과연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라는 거는 결국 세금을 증가시키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증가시키겠다, 보유세를 증가시키겠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매물 잠긴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가 있게 되거든요. 사실 보유세를 더 높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만약에 양도세나 거래세를 낮추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보유세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가치를 재평가해서 버리게 되는 상황은 적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물 잠긴 현상이 심화된 이유는 양도세가 막혀있기 때문에 보유세가 올라도 지금 팔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매물 잠긴 현상이 지속이 되면 부동산 가격은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반대로 윤 후보의 종부세 전면 재검토,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완화, 이런 것들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당장 공급은 어려우니까 기존 주택의 매물 잠긴 현상을 풀겠다라는 하나의 해법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종부세를 재검토해서 세금적인 부분을 줄인다라고 하면,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건값은 가만히 있는데 세금만 올렸을 때 오히려 그 물건값 전체, 그걸 소비하게 되는 소비자의 가격 자체가 높아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세금이 낮아져서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요인을 하나를 없앨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전 보여지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 완화로 인해서 기존 매물 잔금 현상이 좀 약화돼서, 저도 사실 양도세율이 완화된다고 하면 당장 팔고 싶은 물건들이 몇 개 있어요. 아마 다주택자분들 중에서도 양도세율이 너무 높아서, 그리고 이번에 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들도 77%를 내라고 하니까 지금 거래를 안 하고 2년 갖고 있다가 비과세 받을 수 있을 때 팔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매물이 일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도 다 대거 막 너도 나도 막 판다, 매물이 쌓인다, 그것까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서울에 막 정말 좋은데, 입지 좋은데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과연 양도세 완화된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팔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치를 더 가져가고 싶은 거는 가져가지만, 일부 내가 갖고 있을 때 세금적인 부담이라던가 이제 현금화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의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기존 매물 잠김 현상이 둔화되면서 그런 시장에 그런 물건들이 공급이 돼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약간 완화시키거나 둔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공급 면에서는 사실 지금 빨라야 25년에 입주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 관점에서는 청약을 노려보겠다라고 기다릴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있겠지만, 투자자분들한테는 이것 때문에 내 물건에 당장 어떤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임대차 3법을 기존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가 상승률이 확연히 좋아지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가을장에서는 2, 3% 정도의 전세가 상승률이 있었고, 임대차 3법이 시행된 그 해의 가을장에서는 6개월 만에 10에서 12% 정도의 전세가 상승률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1년 동안의 전세가 상승률이 24%에서 26%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전세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전세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이제 전세가격이 밀어 올려서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그래서 그런 시장이 형성돼서 유지될 확률이 좀 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임대차 3법이 지속이 되면 전세가 상승을 더 유발을 하고, 이게 또 매매가를 견인한다라고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만약에 임대차 3법을 종전으로 환원한다라고 한다면 전세가 상승분이 이전처럼 동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이 조금 상승 속도라던가 폭이 줄어들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그 지지선이 되는 전세가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매매가 상승 속도도 그 지지선에 맞춰서 속도를 조금 둔화시키지 않을까. 저는 전세가격 상승의 속도와 매매가격 상승을 연동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금이 증가하면 과연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정말 이해하기 쉽게 풀어준 책이 규제의 역설이라는 책인데, 거기서도 언급을 했던 내용이에요. 이제 규제의 역설에서는 그런 거거든요.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파동은 우유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우유 가격을 제한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유를 파는 사람들이 안 팔게 되고, 그 소한테 먹일 사료값도 안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안 파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다시 그 젖소의 사료값을 통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젖소 사료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예 사료를 안 만들게 돼서 젖소들이 굶어 죽고 우유가 생산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우유가 더 암시장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고 물건 자체도 없게 되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세금 증가가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초콜릿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초콜릿을 가격을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이 가나 초콜릿 요 하나가, 이 바 하나가 1,000원 정도 해요. 그래서 재료비랑 인건비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가나 초콜릿을
특별 소비세, 간접세로 붙이는 세금이 이 세금만 증가했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초콜릿을 생산하는 공장장, 이 사장, 이 물건을 파는, 초콜릿을 파는 사장은 과연 이걸 1,000원에 팔 거냐는 거예요. 이 1,000원에다가 올라간 세금만큼 가격을 붙여서 소비자 가격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가나 초콜릿을 사 먹는 소비자가 그 가격, 세금을 결국 내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부동산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나 가나 초콜릿 안 사 먹으면 되지, 우유 안 사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부동산은 일반 물건과 다르게 본인이 시장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거주 형태만 달라질 뿐 부동산 시장에는 모두 참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는 임차인이라는 형태로 부동산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고, 1주택자는 이제 본인, 내 집 마련, 집주인, 본인 집을 가진 사람으로서 참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는 임대인으로서 시장을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부동산 시장에 참여는 결정할 수 없지만 내가 어떤 형태로 참여하냐는 본인이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무주택자와 1주택자, 다주택자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세금이 증가했을 때 본인의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세금이 보유세, 이번에 12월 달에 내게 된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종부세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고 한다면, 무주택자가 지금 부동산 통계로 보면 지난해 10월에 82만 4천 원이었던 경기 지역 아파트 평균 월세가 지난 10월에 96만 1천 원으로 1년 사이에 13만 7천 원 정도가 올랐다. 거의 14만 원 정도가 월세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의 평균 가격은 83만 9천 원에서 지난해 10월 74만 4천 원보다 9만 5천 원이 상승했다라고 하거든요. 무주택자가 월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자, 결국 임차인으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분이 되는 거죠. 그럼 월세가 82만 원에서 96만 원 정도로 14만 원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1년에 주거 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이 월로는 14만 원 정도가 되지만 연으로는 168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월급, 연봉에서 168만 원을 주거 비용으로 추가로 부담을 하게 돼서 생활비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생활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1주택자는 그럼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재산세라던가 종부세의 증가분이 여러분들의 월급에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제가 세무서에 갔었던 일이 있었는데, 일이 있어서 세무서에 간 적이 있는데, 민원인 할머니가 한 분이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걸 봤었어요. 그분이 작년에는 난 종부세를 하나도 안 냈는데 올해는 지금 몇백만 원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돈벌이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내냐라고 하면서 본인의 삶이 지금 생활비가 지금 어렵게 됐다라고 하면서 하소연하는 걸 들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1주택자, 내 집 하나만 있는 분들도 보유세가 증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생활비에서 주거 비용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주택자는 어떻게 되냐고 했을 때, 다주택자 분들은 주택을 가진 게 많으니까 세금을 내는 게 많이 증가해서 부담이 더 커지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 초콜릿을 생산하는 공장주 사장님이랑 마찬가지로 세금이 증가하면 그거를 소비자 가격에 포함시켜서 가격을 높여 파는 것처럼 부동산도 똑같이 이거를 높은 가격에 팔거나 또는 전세 가격을 높여 받거나, 월세가 지금 평균치가 14만 원이 증가한 것처럼 월세금을 더 높여서 그거를 이제 전세로 있었던 것들은 팔지 않으면 돈이 회수되기 어려우니까 오히려 반전세로 바꿔서 월세 가속화라던가 이런 부분을 더 자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임대주택으로 뒀던 거기에서 돈을 회수를 하면서 현금 회전을 만들어서 그 본인이 내는 세금들을 커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본인의 주택 비용마저도 거기서 커버를 해서 오히려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3명이 똑같이 300만 원씩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주택자가 가장 많은 주거비용 상승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가 1주택자, 본인의 월급에서 본인 집 사는 거를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 두 번째, 그리고 다주택자는 본인이 늘어난 세금을 다른 주택에서 충당을 해서 내기 때문에 본인 월급에서 내야 되는 세금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뚜껑을 까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의 포지션에 따라서 본인의 그 월급에서 주거 비용으로 얼마나 소비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가지고 생활의 퀄리티랑 비교를 해보신다고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가격 상승의 가속화를 일으키는 인플레이션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공약이 어느 공약이냐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파헤치셔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 결국 이 공약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냐 없냐, 더 많은 상승을 부추기냐 아니냐에 대한 결론을 내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디테라님이 어떻게 포지션을 취할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1번이 된다. 파란색. 네네네. 파란색이 되면 여기에 메디테라님이 해당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쵸, 그쵸. 일단 세금이 항목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쵸. 국토부에서 이제 일단 그쵸, 저도 그쵸. 조금 내긴 아주 조금 낼 것 같고요. 저 어쨌든 뭐 조그만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 내는데 저는 찔끔 낼 것 같고 메디테라님은 이만큼 낼 것 같거든요. 대따만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거의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떨고 있습니다. 네. 이 국토부유세가 전면 시행이 되면 물론 이제 정도나 수치는 모르겠지만은 뭐 종부세 정도까지는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도 무시 못할 수준까지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러면 만약에 메디테라님은 어떤 전략을 취하시겠어요? 요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보유세 때문에 팔 것 같지는 않고 이미 지금 준비를 제가 전부터 이미 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려서 저는 그 준비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옥석가리거든요. 내가 이렇게 세금이 많이 높아졌을지라도 향후 만약에 이 후보가 돼서 5년 동안 묶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 물건만 들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세 때문에 낼 것 같진 않아요. 팔 것 같진 않아요. 판다 하더라도 양도세도 묶여 있기 때문에 버티기. 그러니까 요새 사실 그렇잖아요. 부동산을 사면 팔 생각 안 하고 사거든요. 지금 초보자로 지금 사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내년 대선 때 이 후보가 돼가지고 정말 퇴로가 막혔다라고 한다면 5년, 6년 가져갈 수 있는 물건만 접근을 해라. 그리고 5년 후 6년을 버틸 수 있게끔 하는 만기가 돌아있을 때 당장 팔 수 없어서 현금 흐름이 안 나오니까 전세가 상승만으로도 현금 흐름이 될 수 있는 물건만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전 그런 물건만 지금 거의 옥석을 가려놨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은 이미 충전이 딱 돼 있네요. 한번 해봐라. 해볼 테면 해봐라. 그건 무섭지 아니죠. 않다 나는. 아니죠. 난 무섭습니다. 전세가를 올리고 월세가 아니고 나는 전세가를 올리고. 공급 물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걸로 저는 해지를 하겠다는 거죠. 당장 공급 물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만약에 기존 주택을 푼다고 하면 전세가 상승분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양도세 퇴로가 된다고 하면 나 또한 갖고 있는 물건 중에 일부를 풀 생각은 있다라는 거죠. 본인의 관점은 본인이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정책을 20몇 번을 했지만 결국 본인이 손해보지 않고 이득이 있는 방법의 틈새를 찾아서 풍선 효과가 끊임없이 일어났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게 연장선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1번이 되면 나는 하나도 팔지 않는다. 그죠. 반대로 윤 후보가 될 수도 있어요. 아직 모르니까. 종부세 전면 재검토라는 건 원복을 말하는 거겠죠. 없애지는 않을 것이고 원복을 시키겠다. 종부세 원복, 양도세 완화 요겁니다. 요게 만약에 이제 시행이 된다. 2번이 돼서. 그러면 이제 어떤 포지션을 취하실 생각이세요? 시장이 억지로 하지 않겠죠. 시장의 흐름에 맡기겠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이제 현금화하고 싶었던 물건들이 있다고 한다면 양도세가 완화되면 일부 매물은 팔 것이고 앞으로 가치가 더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그럼에도 가져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더 상승해서 팔면 더 수익이 날 거니까. 결국에는 수익을 더 많이 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물건을 보유할 거냐 팔 거냐를 결정할 거지 정책 때문에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퇴로가 열린다면 몇 개 팔고 싶은 물건은 팔겠죠. 상황 봐서? 네, 상황 봐서. 저도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저는 압도적으로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한번 질문을 올려봤었는데 양도세가 완화돼도 앞으로 더 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양도세가 완화돼도 나는 한시적이었지만은 한시적 완화해줘도 나는 들고 간다 팔지 않는다 라는 답변이 조금 더 많았거든요. 저도 갖고 있는 물건 중에 많이 팔 것 같지 않아요. 이미 뭐 옥석을 가려서 이제 준비를 한다고 털 건 털고 가져갈 건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굳이 판다고 하면 한두 개 정도 현금화하고 싶은 게 있지 나머지 가치 있는 애들은 그래도 안 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더 상승분이 클 걸 기대하게 되니까. 어차피 투자는 또 계속 할 거고. 그러면 솔직히 윤 후보가 된다고 하면 더 많이 살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부담이 없어지잖아요. 난 더 산다. 난 더 산다. 근데 이 후보여도 더 산다. 세금
기본적인 부분이 없고 내가 움직임이 괜찮다 그러면 솔직히 이 후보가 있어도 뒤로 갈수록 스프링 효과가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담을 수 있을 때 담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또 말씀드리는 게 초반에 담을 수 있을 때 담아. 뒤로 가면 더 심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론이 그렇게 되는 거군요. 1번이 되든 2번이 되든 담아라.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게 담아야지. 그냥 담아서 못 버티고 손해보고 판다고 하면 안 사는 이만 못하지. 물론 당연히 대전제는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라는 게 당연히 깔려있는 거고. 그렇죠. 이 후보가 되면 앞쪽에 많이 사고 뒤쪽에는 버티기 들어간다. 윤 후보가 된다 그러면 시장 상황에 맞춰서 산다고 하면 고루고루 시기에 맞춰서 산다. 이런 거죠. 시기가 달라지는 거죠. 아니 왜냐면 투자자는 전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업이신 분들도 있고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는 재테크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고 항상 이제 저는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이걸 활발히 하든 활발히 하지 않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투자를 계속 이어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후보에 따라서 그 정책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나는 투자를 어떻게 이어갈 거다라는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투자를 안 하겠다. 이런 결론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보가 되면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윤 후보가 되면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그 방법만 달라지는 거지 투자의 유무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군마다 부동산 공약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막연히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갈 수 없는 게 한계가 있는 게 대선 이후에도 선거가 계속 있거든요. 2022년도에 6월 1일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24년에는 총선이 있어요. 지금 대선을 하면서 나온 게 뭐예요? 이 후보 측에서 먼저 한시적 양도세 완화 이전과 다른 포지션의 정책이 나왔죠. 놀라운 일이죠. 네네. 왜냐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하면 그 다른 쪽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향후에도 대선 이후에도 선거가 계속 있어요. 그냥 밀어붙이기는 좀 애매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장이 굉장히 길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간다고? 이게 더 간다고? 이게 더 간다고? 하면서 이제 지금 하락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하락에 대한 두려움은 2015년부터 있었거든요. 왜냐면 2013년도에 회복을 시작했어요. 서울 수도권이.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방시장이 따라오기 시작했는데 서울 수도권이 2013년에 회복을 하기 시작하면서 2015년에 갭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그때부터도 초보자분들은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와서 물어봤던 게 지금이라도 집 사도 되나요?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회복해서 바닥을 찍고 올라갔을 때 이미 갭이 막 3억짜리 하던 게 5억 하고 5억 하던 게 7억 됐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어땠어요? 7억 하던 게 지금 15억 하죠. 그런 것처럼 가격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게 가격이 너무 올랐다라는 상황만으로는 가격이 하락할 거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10년 주기설이라고 해서 10년마다 위기가 왔었어요. 1998년도 IMF, 2008년도 리먼 사태, 그리고 2018년도에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람들이 2018년도에도 다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락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엄청 크게 생각을 하시기도 했었고, 근데 결국엔 오지 않았잖아요. 그런 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결국 공급 물량의 전국적인 폭탄이 와서 국내적으로 부동산 공급이 원활하게 돼서 가격이 안정화된다 하나랑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의 큰 쇼크, IMF나 리먼 사태처럼 그런 큰 국외적인 쇼크가 와서 경제적인 쇼크가 와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하락장이 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지금 공급 주택 물량도 부족하고 다른 요인이 없이 그냥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하락할 거고 조정을 받을 거고 하락할 거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사람마다 이제 그거를 판단하고 그 결정이 여러분들이 향후 투자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본인의 자산이 달라질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락이 왔다. 그럼 저는 그에 대한 대비를 할 거고 대비를 못해서 오는 손해는 제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고 결국 자산을 손해보는 결과로 제가 책임을 지게 되겠죠. 결국에는 본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질 자신이 있냐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후보군에 따라서 내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대비를 하고 투자를 이어가려고 했을 때 투자 전략을 바꿔가면서 전략을 짜고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다주택자는 더 다주택자가 되어라. 다주택자여도
주택 개수를 줄이고 늘리고 이게 포트폴리오가 달라지잖아요. 시기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그 늘리고 줄이고를 바꿔가면서 투자는 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뭐 시기가 어려워졌다, 뭐 쉬워졌다라고 해서 투자를 하고 안 하고를 변하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락장에도 투자 방법만 달리하면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IMF 때도 그렇고 리먼일 때도 그렇고 이전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이제 상승을 하거나, 물론 IMF 전에는 200만 가구 때문에 가격이 막 날아가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외부적인 충격이 있지 않고서는 부동산 하락이 그렇게 눈에 띄게 갑자기 되는 경우는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전국 부동산 가격 추이 보여드렸었는데, 이전에도 IMF 때도 그렇고 리먼 사태 때도 하락폭보다 최근의 상승의 폭이 훨씬 크고 앞으로 우상향해서 가는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하겠다 말겠다, 투자를 하겠다 말겠다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무주택자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본인의 주거 비용을 월급으로 계속 하시려고 한다면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서, 정말 만약에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그냥 본인이 평생 그냥 편하게 몸을 누일 집 하나 정도만 내가 하겠다. 본인이 거주하는 집은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하나 좀 가져가셔야지 나중에 노후가 됐을 때 집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세금이 무서워서 투자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데, 그럼 세금 규제에 따른 부동산 투자 전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등록세, 먼저 집을 살려고 하면,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면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부터 이제 막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취등록세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결국 내가 보유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냐를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취등록세는 하나의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한테는 취등록세에 차등을 둔 것 자체가 하나의 선물이 될 수가 있고, 그 금액 자체가 하나의 수익으로서 다가올 수 있는데, 그 외에 다주택자 분들은 부담으로서 다가오겠죠. 그래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은 지금 주택 가액에 따라 1에서 3%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12%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이미 7%에서 8% 이상, 9%죠. 거의 9%에서 11%의 수익을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익을 본인이 버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본인이 이 수익에 대한 선물은 꼭 챙겨가셨으면 하고, 무주택자 분들은 1주택이 됨으로써 인해서 취등록세 1에서 3%는 무조건 수도권 쪽에 포트폴리오상 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거, 비과세 받고 싶은 물건을, 가장 오래 가져갈 물건을 하나 먼저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2주택, 3주택을 고민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2주택부터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수도권을 연이어서 할 거냐 지방으로 할 거냐에 따라 8%, 1%, 3%가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은 8%, 비조정 대상 지역은 1에서 3%로 나누어지는데, 내가 자본이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8%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비조정 대상 지역 1에서 3%를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쪽에 소액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가셔도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3주택은 이제 지방의 8%를 가져갈 거냐, 아니면 아직까지 규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규제 가능성이 있는 공시지가 1억 이하를 볼 거냐를 고민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사실 취등록세 때문에 투자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주택자이시고 3주택 이상이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분들이 지금 투자에 머뭇거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취등록세 12%의 장벽을 못 넘겠다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 취등록세 12%가 시행이 된 지 지금 1년 반, 거의 2년이 가까워져 있어요. 내가 이것에 얼마나 빨리 적응했냐에 따라서 운신의 폭이 달라지거든요. 저도 이전에 12%의 그 장벽을 넘지 못해서 투자를 못해서 그런 애들이 막 3달 만에 1억, 2억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보고 나서 저도 진입장벽을 넘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2%의 장벽을 넘어서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공시지가 1억 이하에 함몰돼서 거기에만 사람들을 쫓아서 갈 거냐 하는 건 본인들의 되게 중요한 선택이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은 공시지가 1억 이하만 보기에는 시장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됐고 그런 물건들이 많이 소진이 됐고 가격이 많이 날아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앞으로 취등록세 때문에
어떤 투자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12%의 장벽을 넘을 건지 안 넘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결정을 내리신 다음에 그럼에도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운신의 폭이 많이 제한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래서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공시지가 1억 이하만 아직도 좀 거래가 활발한 지역들이 몇몇 있어요. 근데 이미 그 공시지가 1억 이하 투자가 끝난 지역도 있고 이제 활발해지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공시지가 1억 이하를 아직도 찾는다고 하면 그 지역을 가셔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고르는 게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공시지가 1억 이하만 지금 보신다고 하면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비틀어진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시장 패턴 안에서 조금 더 가치가 상승한 그런 틈새 시장을 조금 더 노려보길 저는 사실 추천을 드리고요. 우리가 작년에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작년 한 해 동안 1년 동안에 가장 활발하게 투자가 성행이 된 게 공시지가 1억 이하 투자예요. 전국적으로. 부산이 동구 수정동 수정아파트 13평이 276%가 상승을 했거든요. 1년 동안에. 이런 것들이 거의 50개, 300개, 200개 거래된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미 할 만한 애들은 다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작년 한 해 동안에 공시지가 1억 이하 애들이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남 광양의 중동 성우 2차 같은 경우 24평 같은 경우는 지금 8천만 원대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공시지가 1억 이하 물건으로 500개 넘게 지금 거래가 된 게 확인이 되고 그 외에는 이제 분양권이라던가 그 외에 또 공시지가 1억 이하 이런 애들이 뜨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그 지역 안에서 저평가되어 있던 좋은 지역의 입지 애들이 지금 400건에서 600건 정도 거래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작년에 많이 거래가 됐었던 지역이다라는 거는 좀 알고 만약에 내가 공시지가 1억 이하만 본다고 한다면 지금 아직도 공시지가 1억 이하로 성행하고 있는 지역만 찾아서 가시는 게 조금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시지가 1억 이하 다주택자들이 많이 뉴스에 뜨면서 규제에 대한 판을 깔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뉴스에서 계속 이렇게 소문을 내고 자꾸 경고성 뉴스를 보내는 것 자체가 언제 어느 때 당장 바로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해도 놀랍지 않은 상황이라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공시지가 1억 이하 투자 수요에 의해서 움직였던 단지들은 가격이 갑자기 거품으로 쭉 빠지거나 내가 매도를 하고 싶어도 매도를 못하고 묶여있는 리스크가 크게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올해 지금 12월에 당장 내고 있는 종부세를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이 종부세 면에서 지금 3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이 2주택일 경우 지금 개정이 돼서 3억 원 이하는 1.2%, 3억에서 6억 원 이하는 1.6%, 6에서 12억 원 이하는 2.2%, 12에서 50억 원 이하는 3.6%, 50에서 94억 원 이하는 5%, 그리고 94억 원 초과는 6%. 이건 개인일 때고요. 법인은 그냥 무조건 6%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법인의 종부세가 상당히 무거워요. 94억 원 이상의 초과되는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율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그러면 그 부담스러운 걸 부담으로써 그냥 패스를 할 거냐라고 봤을 때 조금 더 세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에게 있어서 종부세가 과연 부담이 될까라고 여러분들한테 저는 오히려 되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중에 공시지가 6억을 꽉 채워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있으시죠. 근데 없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아직 공시지가 6억 못 채웠어요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솔직히 공시지가 6억도 채웠어요 하시는 분들도 지금 아까 과세표준에서 제가 읽어드릴 때 3억 원 이하는 1.2%라고 했죠. 그러면 6억에서 9억 사이까지 9억까지 채운다고 한다면 개인한테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은 수준이라는 걸 제가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해보는 형식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개인에게 있어서 과연 종부세가 부담이 될까라고 했을 때 다주택자라는 전제하에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이라고 했을 때 공시지가 합계액이 9억을 넘기지 않게끔 8.9억이라고 하면 개인이 종부세를 내게 되면 1년 동안 얼마 내게 되냐라고 하면 8.9억에서 6억까지는 공제가 돼요. 그럼 2.9억에 대해서 과세표준 세율인 1.2% 세율을 내는 거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 무려 348만 원을 내게 돼요. 1년에 한 번 내는 거예요. 그럼 348만 원이 과연 부담이 되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348만 원 웬만한 사람 월급 수준이거든요.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 봤을 때는 348만 원이면 월급이 그냥
솔찬이 그냥 다 나가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돈을 가지고 좀 투자를 했다. 작년에 성행했던 공시지가 1억 이하 단지를 8개 정도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투자 물건당 최소 투자 물건 한 개당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한다면 1년 동안에 나는 수익이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중에 348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8천만 원 드릴 거예요. 근데 8천만 원을 그냥 주기는 그러니까 대신에 저한테 348만 원을 돌려준다고 하면 제가 8천만 원 드릴게요 라고 한다면 나는 348만 원 내는 게 아까워서 8천만 원 자체를 안 받을 거예요 하신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8천만 원 안에서 348만 원은 그렇게 높은 비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에게 있어 종부세는 사실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내가 94억, 막 50억까지 종부세를 낼 만큼 물건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9억 미만에서 거의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무서워서 내가 투자를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죠. 돈이 없는데 내가 새로운 도전 자체도 안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죠. 348만 원이 아까워서 안 하는 건 아닌데 수익이 안 나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에 1,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1,000만 원 수익 보는 거. 요새 100% 수익률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취등록세 12% 부담 자체가 같이 들어가서 물건 하나가 거래되면 그 다음 물건은 취등록세 12% 플러스 호가가 붙어서 다음 물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기 이전에 새로운 물건 하나가 뜬다고 한다면 바로 내 물건의 수익을 다 해지한 이후에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100% 수익을 내는 걸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는 시장이다라고 물론 가치가 있는 지역과 단지 안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 종부세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상대적으로 법인은 그러면 6%인데 부담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리고 6억 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인데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법인은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개인 종부세는 모든 물건을 합산한 금액의 얼마냐를 계산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법인 투자의 종부세는 건별 물건 하나당 종부세가 얼마냐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내가 투자를 1,000만 원 했는데 얘가 앞으로 향후 수익이 2천만 원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얘가 공시지가가 뭐 1억 얼마라서 종부세 6%를 하면 최소 6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사이에 종부세가 나올 것 같아. 근데 내가 이거를 2년 있다 팔아야 돼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수익이 2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똔똔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를 하면 안 되는 물건이고 보유를 하면 안 되는 물건이에요.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파셔야 되는 거고 이런 물건을 사려고 고려했었다. 법인 명의로 사려고 했었다 한다면 이 물건은 패스해야 된다는 거죠. 상승률이 개인보다는 훨씬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물건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법인 물건은 종부세를 내고도 그 이후에 상승분을 더 기대할 수 있는 물건만 투자를 하고 그런 물건만 가져간다는 전제하에 투자를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개인보다는 훨씬 수익률 높은 물건을 찾으셔서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양도세율이 또 많이 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2020년 6월, 7월에 법인 종부세 규제가 팍 터지고 나서 법인 거래가 확 줄었었어요. 거래 절벽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다시금 양도세의 무게감 때문에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법인의 거래가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고 각 지역별로 법인의 거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개인의 종부세의 가벼움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법인은 양도세의 가벼움을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본인이 조율을 해서 전략을 짜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틈새는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양도세율을 확인해 보자고 한다면 개인이 1년 미만이라고 한다면 이제 70%를 내야 되고 2년 미만이라고 한다면 60%를 내야 돼요. 근데 법인은 2억 미만의 수익이다라고 하면 30%대 2억 이상의 수익이다라고 하면 40%대를 내야 돼요. 70%, 60% 그리고 내가 팔려고 했을 때 억대 이상의 상승이 있고 양도세 중과를 받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적어도 70%에서 80% 정도의 양도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법인으로 팔았을 때는 30%대나 40%대에 팔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세금을 반 정도도 안 되는 금액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려고 했을 때 법인의 종부세만 해지할 수 있는 방법만 찾는다고 한다면 법인도 충분히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법인으로 다시금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제가 지역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게다가 지금 각 대선 후보군에서 양쪽의 노선이 좀 달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 팔기도 사기도 어려워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걸 해야 되는지 아니냐, 한시적으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는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 계획은 없다라고 이제 못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대선 후보 자체도 이미 노선이 달랐던, 방향성이 달랐던 사람도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됐고 공급 물량을 당장 할 수가 없으니까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할 정도로 지금 거래세에 대한 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양도세가 가벼워진다고 하면 보유는 짧게 하면서 또는 2년에서 4년 단기나 중기 정도로 유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 전략을 짜서 상대적으로 세금의 부담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2년 이상의 투자가 가능한 물건으로 지역 안에서 물건들이 상당히 메리트 있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대선이란 이슈가 제가 호재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대선 후보군들이 각 지역별로 멈춰져 있었던 호재들을 다시금 그 활성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럼 지역이 더 들썩들썩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세금적인 부담이 덜하면서 결국 종부세의 부담이 덜하면서 조금 더 원활하게 된다고 한다면 부동산들이 다시금 이렇게 한 번 더 들썩들썩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투자를 하시던 법인으로 투자를 하시던 투자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세금적으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물건을 잘 고르셔서 조건을 잘 맞추셔서 투자 전략 이 안에서 움직이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투자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DSR 규제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똑같이 그런 조건을 다 넣었을지라도 지역에 부동산의 매력도는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이런 위주로 한번 임장을 다녀보시면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2% 맞으면서 가시는 거예요? 저는 12% 아니고선 할 수가 없는데요. 적응이 다 완벽히 이제 전환이 되셔가지고. 올 초에 한번 물건을 놓쳐서 억대 상승을 보고 나서는 그 이후로 12% 생각 안 하고 그냥 조건이 맞으면, 마치 1.2%처럼? 느낌은. 느낌은? 아니 근데 왜냐면 지금은 사고 나서 바로 다음 물건이 취득록세를 해지할 수 있는 가격에서 물건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고, 또 양도세에서 공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미리 내고 나중에 받는다라는 느낌으로 가요. 그걸 적응하신 분들은. 그리고 내가 취득록세 3, 4천만 원이 아까워서 1억을 날려? 라고 했을 때 그냥 1억을 가져가고 3천을 낼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뭐 3억에서 5억 사이 정도면 3천, 4천, 5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취득세가. 5천만 원 갭 투자하면 5천만 원 취득록세 내면 1억 갭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전보다 그 투자에 대한 무게감이 커진 건 맞아요. 더 똑같은 물건인데 세금이 많아져서 그 가치와 상관없이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맞거든요. 근데 걔가 그 정도 취득록세 5천이랑 실투금 5천 들어가는 물건의 가치가, 실투금이 1억 들어가는 애가 5천만 원만 오를 거냐는 거죠. 1억만 오를 거냐는 거죠. 그런 물건이면 접근하면 안 되지. 근데 그거 이상의 상승을 생각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대출 규제가 더 심해진다고 해가지고 투자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대출 규제에 따른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실 대출 규제 심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놓치지 말아야 될, 선택해야 될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먼저 조금 짚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대출 규제 심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절대 피할 수 없게 될, 반드시 하게 될 무서운 선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왜 무섭냐고 한다면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솔직히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안 할 수 없는,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무서운 선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첫 번째 선택이 여러분들이 집을 소유할 거냐
집을,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할 것이냐 아니면 빌려서 살 것이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만약에 집을 소유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빌린다고 해서 빌리는 형태를 어떤 식으로 취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산 형태라던가 미래의 자산이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좀 무서운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선택으로 집주인 월세를 살 것이냐 은행 월세를 살 것이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대출 규제가 심화되면서 1주택 이상의 소유자들한테는 전세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이 비춰지냐면 갱신 청구권을 써서 충분히 5%만 상승하고 안정적으로 전세를 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미리 이사 오거나 미처 팔지 못한 집이 있어서 대출이 더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갈아타게 되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거나 더 나오지 않아서 월세로 바꿔 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현장에 많아요. 그렇게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전에는 DSR 규제가 없을 때 대출 규제가 심화되지 않았을 때는 세입자분들은 상대적으로 덜 불편을 겪고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현상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를 생각할 새도 없이 대부분이 다 월세로 본인이 먼저 원해서 지금 가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내가 집주인 월세를 살 거냐 은행 월세를 살 거냐 했을 때 그 두 부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남는 돈이 없고 대신에 상대적으로 매달 나가야 되는 돈은 은행 월세보다는 작아요. 그렇지만 그 돈은 모두 없어지는 돈이라서 향후 내가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돈이 더 자본이 없고 생활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집주인 월세를 선호하게 될 거고요. 내가 또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은행 월세를 살게 될 거예요. 다만 은행 월세를 살게 되시는 분들은 집주인 월세를 사는 사람보다 월 나가야 되는 돈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자도 내야 되지만 원리금 균등 상환이 일괄적으로 일어날 거기 때문에 달달이 내야 되는 돈이 더 많아요. 대신에 월금 균등 상환으로 내는 돈은 추후에 내가 집을 나가거나 팔 때 또는 전세를 나갈 때 그걸 돌려받을 수가 있어서 본인의 하나의 자산의 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집주인 월세를 사는 사람과 은행 월세를 사는 사람들 간에서도 그러니까 같은 월세를 사는 사람들 안에서도 자산의 격차가 벌어지게 됐다. 그리고 미래에 자산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사람들은 어떤 걸 조금 선호하냐라고 한다면 오히려 집주인 월세보다는 은행 월세를 조금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은행 월세 자체가 사실 전세 대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은행 월세를 사라라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은행 월세를 사는 거랑 똑같아지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자가 금리가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집주인 월세보다는 낮은 금리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집주인 월세 자체도 갱신 청구권을 묶어놨을 때 오히려 은행 월세가 상대적으로 갑자기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어요. 그렇게 봤을 때 훨씬 월 부담액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진 거죠. 은행 월세를 사시는 분들은 월 부담은 높아지지만 국가 지원은 없어요. 대신에 집주인 월세를 사는 분들은 국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월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다달이 나가는 돈이 적어서 부담이 덜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은행 월세, 전세를 사는 거를 선호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약간 집주인 월세, 그러니까 나가는 돈을 조금 더 선호하는 성향이 조금 생겼다라고 현장에서는 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집을 살 거냐 안 살 거냐, 그 소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집주인 월세를 살 거냐 은행 월세를 살 거냐에 따라서 본인의 미래의 자산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본인이 소유를 선택을 할 경우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의 그 중요한 기준은 내가 자산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똘똘한 내 집 마련이라던가 장기로 가져갈 물건을 제일 첫 번째로 물건을 두고 그 이후에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시면 되고, 만약에 자산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 집 마련을 무리하게 했을 경우 자산의 증식을 일으키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묶여서 월세를 내다가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 집 마련보다는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투자로 해서 단기적으로 해서 자산을 눈덩이처럼 굴리는 형식으로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셔가지고 자산을 만든 다음에 내 집 마련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서 가신다고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또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한다면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지금 매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라방을 했을 때도 매도 잘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 감소로 인해서 떠오른 매도 전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출 규제에 따라서 이제는 소액 투자가 어려워졌거든요. 왜냐고 한다면 대출이 규제됐기 때문에 은행 월세를 사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전세를 마냥 높여서 가기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지금 집주인 월세로 갈아타려고 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아졌고 현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찾는 수요가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전세는 한두 채밖에 없는데도 전세가 안 나가고 월세 한 채가 나오면 정말 개눈 감추듯이 사라지는 분위기가 형성된 지역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소액 투자라고 한다면 갭 투자, 흔히 매매가랑 전세가 차이에 의해서 그 갭만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월세 세팅을 하는 월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전세 세팅 투자를 하기 쉽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월세 투자를 한다고 하면 대출을 받아서 월세 세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주택자들한테는 대출이 안 나오고 그 월세 세팅을 하기가 쉽지 않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소액 투자를 하는 방법은 어려워졌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번에 또 규제 나온 게 동시에 매수한 부동산을 동시에 전세를 할 경우 동시에 진행하고 전세 대출을 안 해주겠다. 매매와 동시 진행은 안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갭 투자 자체가 동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갭 투자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최근 거래량 감소로 떠오른 매도 전략과 대출 규제에 따라 소액 투자 전략이 결국 같아지게 됐어요. 매도 전략과 소액 투자 전략이 같아지게 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 최근에 거래량이 감소해서 매도가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수요도 그렇고 투자자도 그렇고 고수가 아니신 분들은 확신을 갖고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약간 눈치 보기라고 관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수들과 투자자들이 많이 활발히 거래되는 지역 위주로는 매도도 되고 거래가 되는 분위기인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근에 갱신 청구권을 쓴 물건 말고 이제 갱신 청구권이 끝나거나 새로 세입자를 이전에 맞춰놓은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팔려고 했을 때 이 물건을 어떻게 팔까라고 했을 때 그냥 공실로 놔두고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금액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단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최근에 좀 거래가 잘 되는 물건의 특성은 매도가 잘 되는 물건의 특성은 공실로 놔두고 실수요한테 팔거나 투자자한테 파는 것보다는 중간에 이제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해서 세를 맞추는 거죠. 대신에 이 사람이 갱신청구권을 썼든 안 썼든 나가니까 새로 세입자를 맞춰야 되니까 현재 시세로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매가랑 현재 전세가에 맞춰서 세팅을 끝내놓으면 어때요? 실투금이 작아지게 되겠죠. 이전 갱신 청구권을 썼던 물건이나 맞춰졌던 애들보다는. 그래서 이 갭을 작은 상태로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투자자가 보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물건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물건은 좀 잘 매도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팔 때 실소유주한테 팔 거냐, 실거주자한테 팔 거냐, 투자자한테 팔 거냐를 먼저 가늠을 해서 내가 어떻게 누구한테 파는 게 더 잘 팔릴 거냐에 대한 조사를 하신 다음에 내가 만약에 투자자한테 이 물건을 파는 게 더 빨리 팔릴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갭을 줄여서 맞춰놓고 물건의 매력도를 높여놓은 다음에 매도를 하면 매도가 잘 돼요. 이 전략과 똑같이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럼 그런 물건을 찾아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매수와 동시에 전세 대출이 가능하지 않고 갱신 청구권이 쓴 집들이 많기 때문에 이전에는 소액 투자가 이제 갱신 청구권을 써서 한 애는 갭이 상대적으로 크겠죠. 근데 이제 매도를 생각하고 새로 갭을 맞춰서 낸 애는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 매도도 그 사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얘네가 서로 이익이 딱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 이런 단지가 같이 맞물리는 곳으로 간다고 한다면 대출 규제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소액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매도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지역을 가지고 나도 소액 투자로 추후에 계속 가치가 갈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거에 이해를 맞춰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매수와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DSR 규제나 대출 규제가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투자 방법, 틈새 시장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쵸?
상황인 거네요. 결국에는 누가 손해보면 그 손해보는 걸 참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이익을 찾아서 사람들이 쫓아가고 그 방법을 찾아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틈새 시장이 되고 이제 투자의 하나의 전략이 되고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어쨌든 양도세를 무릅쓰고서라도 하고 싶은데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매도가 잘 안 되는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나 보네요. 옥석 가리기 해서 나는 이 물건은 털고 싶다 하는 물건들이 한두 개 있는데 그런 물건들도 사실 사람들이 금방금방 예전처럼 사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맞아요. 숨고르기도 맞고 관망을 하고 있고 이미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는 시장인 게 맞는데 이런 식으로 매력도를 높여놓으면 투자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투자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랑 이해가 이제 맞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DSR 규제가 진행이 되더라도 이제 부동산 틈새 시장이 진행이 되고 갭투자 시장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유지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어서 조금 더 자료를 말씀을 드리자면 전세가 빠르게 이제 반전세나 월세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보유세 부담 때문에 사실 반전세가 증가하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말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런 게 맞아 라고 하실 수가 있어서 자료를 좀 보여드리자고 한다면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로 얼마 전에 낸 거예요. 그래서 2021년 11월 1일에 이제 보도자료를 낸 건데 임차 유형별로 전세 거래량과 월세 거래량에 대한 통계를 낸 내용이에요. 그렇게 보면 임차 유형별로 전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지난달 대비 16.6%가 감소를 했고 전년 동월 대비, 작년에 같은 11월 대비 5.8%가 감소했고 5년 평균 대비는 15.1%가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지난달에 비해 13.2%가 감소했고 작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10월, 11월 이때 대비 14.6%가 증가했고 5년 평균 대비 39.7%가 증가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의미 있는 거는 월세 거래량이 5년 평균 대비 39.7%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39.7%가 증가했다는 건 상당히 큰 거거든요. 10%, 5% 이 정도는 계절적인 거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수치인데 30%, 40%는 가히 작은 수치가 아니고 지금 전년 대비 전년 동월 대비 5년 평균으로 했을 때 지금 월세가 늘어난 걸 보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45.9%로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좀 높고 서울도 높고요. 서울 수도권이 월세 비중이 상당히 좀 커진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2021년 9월까지 이제 비중으로 보자고 한다면 전년 동월 대비 2.6%가 증가했고 5년 평균 대비 1.3포인트가 증가했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주택 말고 아파트 내에서 5년 평균 대비 19년, 20년, 21년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수도권과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방이나 전국 대비보다 훨씬 월세 비중이 증가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월세 비중이 증가했다, 월세 비중이 증가했다 말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와닿을 수가 있는데 이전에 수도권에서는 5년 평균이 34였어요. 19년, 20년도 모두 월세 비중이 34 정도 됐는데 지금 올해는 38%로 증가를 했고 그리고 서울은 32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39.9%로 40% 정도로 비중이 늘어났거든요. 월세 비중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월세 전환의 가속화가 지금 심화되고 있고 이전과 다르게 오히려 세입자들이 먼저 월세를 지금 찾아 나서는 편이고 이것 때문에 소액 투자에 어려움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략을 통해서 간다고 한다면 투자 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